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루하고 또 불안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죠. 그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목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주마 월화수목 중에 이분이 가장 우리 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듬직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쓴소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희망의 어떤 트리거, 희망의 어떤 빛 이런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준비를 했고요. 희망의 빛이 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희망으로. 네, 미스터 희망으로 오늘 하루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의 쓴소리가 이분을 만나면 단소리가 되기도 하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단짠 맞추려고요. 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보다가 한국 시장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오묘해지는 이 장세에서 한국 시장의 반등 믿어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요모조모 살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퀘스천. 이게 믿어도 되느냐? 예, 못 믿냐? 영어까지 예, 다 영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그런 고민들 한번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네.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20년 차 펀드 매니저가 바라보는 시장 관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2600에서 2700까지의 박스권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단이 2400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2,400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요소도 없고요. 그때 2,400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아직 2,600이 깨지지 않았죠. 2,600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시험을 담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2,600이 이제 깨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만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는 반등을 했고요. 저는 오늘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올라온 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희망의 어떤 의미를 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 경주마 출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의 뷰를 말씀드린 건 2,600과 2,750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상승 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600 단기간에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2,600 깨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고착화되느냐 문제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하죠. 근데 미국 시장 불안한 거와 국내 시장의 연관성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2,600선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 일단은 좀 테스트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 서로 빠진다 하더라도 10% 정도 빠지는 거 감안한다라면 전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한 믿음 버릴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2,500 하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서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 머무르는 다시 시간이 회복한다? 네,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상당히 암울합니다. 근데 장 시작하고 국내 증시 보게 되면 소장님 말씀처럼 뭔가 희망이 피어오르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잘 견디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옆에 이렇게 좌우만 돌려봐도 네. 나스닥 전저점 깨졌습니다. 오늘도 한 30분 만에 올랐던 거 다 빠집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또 장중에 환율 보고 있으면은 네. 이제 1,270원대 네. 네, 무시무시하죠. 거기다가 위안화 환율 바짝바짝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네. 가장 좀 특이한 모습 같고요. 근데 그중에 오늘 특별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던 네. 변화를 보게 되면 첫째, 예탁금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네요, 시중에. 네. 뭐 유동성 흡수하고 금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 저만 돈이 없네요. 네. 계속 예탁금 주식으로 돈을 버시잖아요. 예, 예. 벌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한 65조 대까지 다시 네. 들어와 있고요. 게다가 또 오늘도 가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네. 연기금이 네.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근데 연기금 주식을 매수한다고 그래서 특정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산다가 표시가 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2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방어하는 역할도 나오곤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잠잠한데요. 네,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온도차도 상당히 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또 웅장하게 움직이는 쪽이 그 경기민감주, 네. 이 경민이들이죠. 네. 이쪽이 또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쉽게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네. 흐름들은 이렇게 약간 장막이 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연기금 매수가 안 들어왔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며칠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은 잘 버티고 있다. 2,500 하단까지는 글쎄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 근데 있으나 앞서 소장님 말씀처럼 만회한다. 네, 만약에 이제 한국 증시의 뭐 체력이나 특히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들 보면 또 깜짝 놀라거든요. 네. 시총 상위 50개 중에서 두 종목 빼고 네이버랑 현대모비스 빼고 다 실적이 생각보다 다 좋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게 그래도 인플레이션 심한 시대에 네. 어느 정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계속 확인은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돌아갈 때 보면 좀 더 달라진 모습들이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는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뭐 잘하고 있다, 헌실하다, 기업을 보고 한번 가자 이런 말씀이시고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이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과연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성장률의 둔화 관점이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저는 침체는 아니고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다만 낮아질 뿐이다. 성장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저는 이제 상반기 때 좀 피크아웃하고 하반기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가가 1분기 때 이제 120불을 찍고 지금 100불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 하반기 때 80에서 90불 정도까지로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이제 원가 부담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아까 말씀 주셨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나 이제 환율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꺾여야 되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견조하고 하반기 때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뭐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도 하반기 되면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2,400, 2,500의 하단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단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은 상단은 20에서 30%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10%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 때 20에서 30%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견뎌야 된다. 네. 괴롭고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뭐 20%, 30% 빠진 게 아니라 하반기 때 반등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하락 정도 그리고 변동성은 이제 견뎌야 되는 시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500만이 담고 있는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이제는 5만 전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핸드폰을 켜서 미국의 증시가 얼마큼 빠졌는지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미국에 있던 원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다수 보면 이제 뭐 각종 언론이 왜 빠졌는가라는 네. 걸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딱 빠지면 미국 시장이 어저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 같은 경우 4% 빠지다 보니까 왜 빠졌지? 금리 인상의 가속도로 빠졌대.
그걸 누가 썼죠? 누가 얘기했죠? 모통신사 특파원이 쓰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통신사 특파원이 급하게 쓴 걸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들이 그 뇌피셜에 쌓인 거죠. 야, 이제 끝났다. 오늘 이제 저도 그랬어요. 어제 이제 아침 방송할 때 그 많은 주에 참여도 오늘 이제 국내 시장 불안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 주식 빠졌던 건 뭐죠? 테크주들이 빠진 거죠. 실적이 안 나와서. 네. 근데 어제 상황을 막 보니까 테크주들, 네이버 빠졌죠. 그렇지만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랐죠.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단순하게 그 한마디에 의해서 전 국민이 불안하다 느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삼성전자, 기아, 저는 이 세 차트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갖고 계신 주식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미국의 테크주들의 지금 직격탄과 같이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은 오늘 나온 실적 괜찮긴 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계속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8.8% 나왔다는 거, 이거는 뭐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물론 환율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8.8%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불안하다, 2,500 깨진다,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해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주식들이 어떤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66,000원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주마에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 표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그 비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7만 전자 때 7만 초반으로까지 밀리면서 육자가 간간히 보이고 이랬을 때 네. 다음번 육자 보였을 때 우리가 돈을 빌려서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육자를 그리면서 많은 분들이 6만 5천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니 거기까지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자도 그런데 이제 같은 육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밀리면 이제 5만이 목전인데 그러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로 앞에 5자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갖고 있는 거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갖고 있는 거 파실 필요는 없고 마음만 조급하지 않으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뭐 배반을 안 했겠죠. 근데 지금 혹시나 신규로 사신다고 하게 되면 뭐 지난번에도 드린 얘기했지만 나눠서 사는 준비도 하실 것과 함께 다른 걸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똑같고요. 그냥 계속 얘기 드리지만 경민이 잘 보자. 예, 이런 얘기. 경기 민감주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은 앞서 대표님이나 소장님 의견을 보게 되면 이제 물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도 물가 쉽게는 안 꺾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당장 중국만 보다고 하더라도 중국 지금 현재 방역 때문에 봉쇄 중입니다. 네. 그 물류 관련된 쪽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물가 압력이 제조업의 세계 공장 입장 쪽에서 여전히 압박을 받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 공급 라인과 관련된 쪽에서 물가 압박 요인들인데 그럼 하반기로 갔을 때 이게 방역을 이제 풀겠다. 이제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위축됐기 때문에 뭐라 하죠? 경기 부양을 합니다. 네. 경기 부양하게 되면 원자재의 소요가 또 확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물가가 또 쉽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을 일단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반기와는 다른 게 상반기는 공급 관련된 쪽인데 하반기는 수요에 기반이 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반이 되는 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이면은 경기 민감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건설, 철강, 화학 관련된 이런 모든 섹터들도 이를 서서히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자꾸 3점만 보지 말고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봐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요만큼의 당부였습니다. 요만큼의 당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7만 대부터 평단을 낮춰왔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네이버는 안 그랬고 뭐 카카오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거든요.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5만까지 가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5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0% 정도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하락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다, 견뎌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좀 주가가 약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하다 보니 현재 이제 실적은 좋지만 하반기나 이제 향후 실적이 약간 미지근한데라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쪽에 이제 IT 제품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의 IT 제품의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좋을 건 없다. 그래서 되게 미지근하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더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정도로 시장이 안 좋냐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아까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10% 정도 열려는 있지만 상방이 한 20% 정도 열려 있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내외 변수가 뭐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게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김 대표님 얘기했듯이 우리 기업들 실적은 뒷받침이 돼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장이 괜한 공포냐, 그래서 지레 겁먹고 지금 이렇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적절히 빠졌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정말 강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약간 구조화된 부분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수요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공급망의 이제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하락시킬 만한 요인들은 있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여기서 더 끌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악재가 출현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을 더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있을까? 지금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떨어진 건 이해한다. 다만 여기서 더 떨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과도한 공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밤에 여러분들 뭐 텐트에서 잠을 잘 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포감을 느끼죠. 네. 근데 그 소리가 바람 소리냐, 동물 소리냐,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냐 알고 나면 공포가 사라지죠. 근데 저는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그 텐트에서 들리는 소리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 주식이라는 게 뭐죠? 주식이라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실적인데 지금 실적들을 보면 정말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김비서 대표도 얘기를 하셨죠. 삼성전자 보지 말고 딴 거 경민이를 봐라. 실적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죠. 나는 지금 빠진다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빅스텝을 밟는다는데 인플레이션이 높다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 공포감을 가지시는데 가만히 지금 놓고 생각을 한 거를 떨어져서 보면 실적 좋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들을 보면 주가도 또 견조합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투자의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 LG,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는 거. 그래서 기왕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덤비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내가 설마 망하겠어? 라고 네. 생각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편하게 매매하는 거죠. 네. 편하게 그냥 이만큼까지 빠졌으니까 네. 조금씩 이거 담아가면은 언젠가는 근데 회복되겠지. 네. 근데 안 올라간다고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런 쪽은. 네. 그래서 그렇지만 망하지 않고 언젠가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것만 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 이면에는
귀찮은 거죠. 아이 뭐 시장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FOMC가 어떻게 되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사면 올래. 이런 거에 이게 과연 투자자의 자세일까?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네.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네. 적어도 이제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실적은 좋았는데 뭐 트위터 인수한다고 주가가 확 밀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이게 테슬라의 실적 때문에 하락한 거냐? 실적과 관련된 변수나 아니면 리스크에 대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약간 비중 줄일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반대로 그거와 상관없이 트위터 관련된 이슈로 많이 밀렸다. 오히려 그러면 기업 펀드멘탈과 상관없어. 매수해야지라고 하는 판단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존재하는 거니까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 판단력 이걸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1,270원이죠 지금? 네. 1,300원까지 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지금 어떠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앞서 지수가 2,500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근데 환율도 1,300원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죠. 뭐 이 부분이 간다 안 간다라고 저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물론 이제 수출하는 쪽에서는 좋죠. 수출하는 좋지만 이제 수입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계속 올 들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입 물동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수입량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하니까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해오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각종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긴 하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뚫고 가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 정도 되면 또 외국인들도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보이는다는 얘기의 일정 부분은 환율 부담에 대한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국내 경쟁은 안 좋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상대 가치로 움직이는 게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 가치로 지금 움직이는 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의 이제 그 만약에 환율이 급격히 또 언젠가 꺾이게 된다라면 국내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더욱더 지금 이것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달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을 좀 살려고 담아둔 게 있었어요. 지금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달러가 이렇게 안 오를 때는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싸다고 느끼는데도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미국 주식을 못 사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달러는 해지용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이 자산이 있으면은 80~90%는 그러니까 원화로 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다. 다만 그걸 이제 해지하고 싶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는 분산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달러 이제 뭐 강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달러로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은 특히 선진국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먼저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좋아지긴 좀 힘들어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제 좋아진 추세에 들어섰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달러 강세됐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신흥국으로 이제 자금이 좀 돌아서면서 다시 이제 달러가 정상화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급하게 뭐 달러를 바꾸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달러가 오른 이 마당에는 네. 미국 주식을 굳이 이 달러 가격에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제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더 기다렸다가 달러가 안정화되면 그때 조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달러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 기업들은 먼저 실적이 더 돌아섰고 그리고 더 좋아지기에는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의 주가 조정은 결국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실은 발생했던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뭔가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은 그 반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주식이 싸냐?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히려 국내 주식이 더 싸 보이는 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현금화,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서 차라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에서.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저도 당황- 그러세요? 네, 세 분 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인덱스 기준이 한 103, 104 이 정도쯤 됐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항이 지금부터 뚜렷할 단계인데, 그러니까 달러화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은 달러화를 저지할 모멘텀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냥 혼자 독야청청 막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유로화가 이제 긴축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유로 쪽도. 그러면 그게 약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걸 떠나서 차라리 그냥 환전하시고요. 좀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 분 공이 네. 달러가 이만큼 움직였으니 이걸 우리 돈으로 바꿔서 국내 주식에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던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건데 글쎄 이런 걸 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어, 저는 왜냐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는 결이 다르겠지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정말 끝까지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을 상장시키겠다. 글쎄 어디까지 상장시키나 지켜보겠습니다. 카카오 각 계열사들을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2021년에서 상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기업들 다 쪼개서 상장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쪼개기 상장한 이후에 그 경영진들의 어떤 그 주식 매도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도 그 의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장시키는 모습을 보면 저라면 굳이 카카오를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 개인적인 얘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이버가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성장주라고 봤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과의 관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점이 되죠. 금리가 한 1, 2% 정도 됐을 때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요구 수익률 결국 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4, 5%만 줘도 주식에 투자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저축은행이 3% 이자 준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3, 4% 이자 주기 시작하면 주식에서 차지하는 요구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소한 7, 8% 정도 줘야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1분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실적이 더 나와주면서 테크주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줘야 되는데 테크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어떤 자금과의 관계를 보면 테크주들이 돈이 없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구 수익률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주는데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가 막대하게 올랐죠. 1분기 네. 이제 실적 악화 중에 인건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네이버를 끌고 갈 수 있는 경영진은 없다라고 보고 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야 되고 네이버가 이 인건비를 흡수해서 뭔가를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들에게 물타기를 할 만한 요소 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진작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30만 원 밑으로 가면서 물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성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성공하실 겁니다. 근데 얼만큼 일단 또 빠져나오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는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될 텐데 네.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다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위로 강하게도 못 갑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저점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제가 보기엔 한 30만 원, 뭐 31만 원 이 정도는 또 버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대응을 하시되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금리 인상하고 어떤 큰 변화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기와 함께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나 여러 가지가 바뀔 때 과연 한국 주식이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냐 아니냐라고 봤었을 때는 맞는 주식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금리 인상과 경기가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나오는 변화까지 보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은 딱 경기 민감형 종목들이 대다수 쌓여 있거든요. 이런 쪽은 당연히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덩치도 커졌고 네.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지 데이터도 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주 성장주를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갈 때 좀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성장주라는 게 이제 성장성이 만약에 이제 각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요 각도대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쭉 버블이 생겼다가 좀 꺼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 기대감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보는 관점은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쏠림 현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다만 지금 팔아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갈 볼만하다. 왜냐면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데 단기적으로는 이 기대감의 미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최근의 조정이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조정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주들의 동반 하락이 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주식들이 더 매력적인 주식들이 있어서 안 사지만 만약에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더 매력적인 주식은 뭐 종목이 뭐 하시면 섹터라도.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선 게 이제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과연 이 원가가 올랐을 때 가격에 이제 전가가 가능하냐, 뭐 요 포인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가격 인상을 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도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요, 제재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 회사들, 이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대출이죠? 금리, 대출이자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거의 한 20% 정도 가격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인상에 성공한 업체들은 최근 1분기 때 이제 주가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견조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과연 포인트는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김 대표님 얘기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요 종목 얘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추가를 시키게 되면 B2C 말고 B2B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가 능력은 B2C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원가 상승 요인은 높아져도 그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 저항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그게 그 단 밑에서 오히려 납품하는 구조 쪽으로 갔을 때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쪽의 종목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 한쪽에 보게 되면 많이들 자동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좋게 하시는데 이번에 실적 뚜껑 나오는 거 보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잘 팔렸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잘 팔릴 때 그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납품 단가가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전가하게 되면 실적이 떨어질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업체들도 지금부터는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품 쪽 한번 뒤져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장님도. 저는 뭐 대표님 정말 동의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라는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그 기업들의 실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판매가가 있고 원가가 따라오다 보면 이게 올라가 이런 식 계단식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도 좋고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랑 상관없는 주식을 사자. 상관없는 주식.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됐건 원가가 됐건
산업이 괴화하는 걸 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모아가자. 네. 2차전지 소재는 이건 어차피 커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가 압박을 받고 뭐 니켈 가격 압박을 받습니다만 이건 기업이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만들어지면 뭐가 되죠? 폐배터리 지금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쏟아지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쪽 산업도 무조건 따라오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지금 또 더군다나 방산 쪽, 항공우주, 이번에 LIG 넥슨도 실적 잘 나왔죠. 더군다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누리호 2호는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쏜답니다. 그러니까 1호는 그냥 한번 쏴봤고 2호는 인공위성을 이제 실제로 실어서 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같이 이런 뭐 금리 상승기라든지 지정적 리스크, 불안감이 있을 때 이걸 뚫고 가는 업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한번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는 확 들어오는데요. 네. 앞으로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폐배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폐배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했죠. 어떻게 보면 ESS 장치,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폐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그 자동차로 활용이 안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방송국도 그렇고 각종 기업들 같은 경우 ESS 장치 이런 거 도입하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정전에 대비해서 그 대형 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딱 되는 순간 정말 찰나에 그 전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국에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저희가 방송 송출 못 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창고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게 순간 연결이 돼서 방송이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ESS 장치는 그런 거죠. 친환경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가 에너지가 모집되는 시기와 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 ESS 장치를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저착했다가 저녁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에어컨을 돌린다라든지 냉장고를 돌린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게 ESS 장치인데 그게 1차원적인 방식이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광산 얘기가 나오죠. 이 폐배터리를 자원을 추출하자. 이제 거기까지 나가고 SK그룹이 이제 거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되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매립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금이라든지 이런 거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본다라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렇지만 묵직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세는 전기 자동차고 전기 자동차로 가다 보면 배터리의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폐자재로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참 관건일 것 같고 자연스럽게 현대 기아 자동차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 3위도 힘들 것 같다 이랬었는데 지금 외인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 현대 기아 자동차는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은 저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결국엔 믹스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리고 SUV 라인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수익성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가 하면서 약간 구조적인 마진 개선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이제 판매량 자체도 조금 크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뭐 두 개 봤을 때는 기아가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상으로 SUV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더 이제 좋은 측면이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간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보다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좀 생산 비중이 좀 높은 부품 회사가 오히려 현재 시장 트렌드에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기아보다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눈여겨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나한테 현기차 얘기는 자꾸 들려오는데 현기차가 없어요. 그럼 지금 조금 올랐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도 좀 담을만 한 건지 그게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실적 잘 발표하니까 또 관심이 확 높아졌죠. 네. 관심 높을 때는 또 살짝 기다려보는 게 청개구리의 심정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이번에 잘 팔린 차를 한번 유심히 잘 보시면은 또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현대차에서 나온 아이오닉 5 그리고 또 기아차의 EV6 형태를 딱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멀티 유즈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UV 성격과 약간 세단을 결합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유럽에서 먹혔습니다. 유럽에서 먹히기 시작하면서 기아 같은 경우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는 관점과
그 사용 용도가 이제 많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대중적인 모델을 보게 되면 뒤에가 이렇게 크게 나온 해치백. 야 그거요. 예. 바겐 같은 이런 모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와닿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먹히고 있는데 그럼 이 앞으로의 전략이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량을 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다가서야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나갈 것이냐.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럼 다음 쪽은 이제 G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 이제 세단 형식으로 들어갈 텐데 이 전기차도 과연 먹힐 것이냐 아니면 이 SUV 관련된 쪽에 강점을 안고 이런 쪽의 패턴을 좀 더 크게 작게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딱 세그먼트 자체가 먹히는 상황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은 괜찮다. 근데 앞으로는 살짝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폐배터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 하나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벌써 정부 주도하에 벌써 사업들을 다 펼쳐놓은 상황이고 폐배터리 관련된 쪽은 중국이 벌써 이만큼 앞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폐배터리는 앞서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재사용이 있고요. 재사용이 ESS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활용은 추출해서 원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삼원객들 다시 빼내는 거고요. 폐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고 있는 회사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비상장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IPO 들어오게 되면 테마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움직이는 작은 종목들 하나도 실적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그 비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판매량이 늘어줘야 되는데 판매량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찾기 어렵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뼈아픈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외국인 기관도 사네. 더군다나 삼성전자도 외국인 기관 안 사는데 사네. 왜 뭐일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게 찝찝하긴 하지만 차트만 보면 상당히 이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 결과치가 빵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먼저 반응했다라고 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파실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없는데 실적 잘 나왔으니까 담아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전고점을 갈 만한 지금 요소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온다라면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10% 이상. 뭐 20, 30% 전고점을 보고 들어오실 텐데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서둘러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급격히 주가가 꺾일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하시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언제 들어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씩 물타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덮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반등의 신호가 오면 나는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과연 반등의 신호가 뭐냐 이거죠.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테면 미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의 봉쇄라든지 러우 전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데 뭐 언제 반등의 기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해결이 되고 나서 들어가려면 이미 늦었죠. 근데 저게 해결이 언제 되느냐고 하면 여기 계신 네 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럼요. 그럼 모르는데요. 근데 저는 답은 여기 있다라고 보죠. 우리가 이제 뭐 시점을 맞춰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배팅의 순간은 왔다. 배팅의 순간은 왔다? 배팅의 순간이 왔다. 지금은 모험을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험을 걸어야 되는 게 2,600, 2,400도 각오하시고 모험을 거셔야 되는데 앞서 이건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져봤자 10%고 올라갈 게 20, 30%라면 배팅해야 될 순간이 왔고요. 그렇다면 배팅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아니고 유명한 종목이죠. 잘 안다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쑥쑥들이 아는 건데 네이버, 현대차를 안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글쎄 나 매출 구성도 모르겠고 몰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아니고 유명한 것을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런 종목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뭐라도 하나 파서 하다못해 식음료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배팅할 순간이 왔다. 그래서 이 배팅이라는 거죠.
오늘 사서 내일 먹을 걸 베팅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네. 단타죠. 그건 베팅이 아니라 모험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베팅한다라는 것은 조금 호흡을 길게 두시고 올 연말 내년까지 내가 이 업종을 정말 물고 늘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언젠간 해결될 문제로 보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를 고착화시킬 문제라고 아니고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씩 해결돼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네라는 것이 저는 보일 순간이 됐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팅의 순간이다. 네. 자, 시장 분위기, 반등의 분위기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배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팅의 순간을 타이밍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몰라. 하지만 종목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크고 뭐 미국 시장 언제 반등하고 이런 앞서 페이지 하나로 이렇게 쫙 나왔는데 네. 와 저거 보고 있으면 주식 못 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아마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조금 빨리 움직인다. 네. 뭐 이번 주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아니면 조금 늦게 움직인다. 확인하고 FOMC 끝나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들 아마 하나씩 다 체크를 하셔서 그래도 이 정도의 실적이면 혹시나 2분기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업들의 판단이 있으신다고 하게 되면 사야죠. 지금 이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종목은 이왕이면 다시 한번 약간 요만큼의 당부로 경기민감주 네. 이상입니다. 그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네. 자, 시장의 반등 분위기 뭘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주가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네. 있을 거고 먹을 게 없을 건데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뭔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이제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시장이 매력적인가라기보다는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가, 네. 내가 투자한 종목이 매력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비중이 한 8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00%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라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 이거 좀 더 위험성이 없나? 좀 더 이제 점검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종목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하다 보니 주식이 100이 된 거지.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할 거니까 주식을 네. 100을 실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주식이 100%이다. 네. 주식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정보는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그것도 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눈을 흐리게 하는 너무 많은 정보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주마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